네, 챕터 4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연산자인데요. 이 연산자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굳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셔도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 정도만 확인을 하셔도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연산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도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기호를 가리켜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뺄셈, 그다음에 나눗셈, 이런 기호들을 연산자라고 하죠. 그 연산자는 두 피연산자를 가지고 어떠한 그 연산을 진행하기 위해 약속된 기호입니다. 그 개념이 그대로 프로그래밍에서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산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접한다기보다 쉽게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C, C++,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C샵, 이런 랭귀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언어를 공부하신 다음에 자바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강의 들으면서 연산자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처음 연산자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도움이 되겠지만 강의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서 다양하게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러한 작업을 거쳐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거를 연산자 하나하나를 제가 세세하게 강의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덧셈 설명했으면 뺄셈 설명 안 드려도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물론 덧셈 뺄셈 설명 이해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제가 속도 있게 강의를 한다기보다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연산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항연산자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항연산자라는 것은 피연산자가, 즉, 연산자가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 연산자의 왼편, 오른편에 피연산자가 각각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하는 연산자들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칙 연산자들이 다 대표적인 이항 연산자입니다. 자, 그럼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항 연산자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자바의 연산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산술적 연산자들은 제가 이번 챕터에서 거의 다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산술적인 연산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외의 연산자들도 사실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산자를 여기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당장 대표적인 연산자들 물론 거의 대부분 설명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한 8, 90%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한 8, 90%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표를 사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가 제공하는 연산자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결합 방향과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연산 기호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표를 참조를 하시려면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결합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결합 방향과 우선순위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을 공부하시면서 다 이미 머릿속에 익숙해진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그 수학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2 빼기 1 빼기 3 곱하기 2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나 다 여기서 3 곱하기 2가 먼저 진행되어야 됨을 알고 있죠. 예, 마이너스보다 빼기보다 곱셈이 먼저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뺄셈보다 곱셈의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즉 하나의 문장, 연산문 안에서 과연 어떠한 연산자를 먼저 연산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게는 15단계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이렇게 여러 개의 연산자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연산자 우선순위를 다 외우고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게도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우선순위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지 이걸 굳이 억지로 외우시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익숙치 않으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자주 참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곱셈이 먼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연산을 해야 되냐면 2 빼기 1 빼기 6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 빼기 1을 먼저 진행을 합니까? 1 빼기 6을 먼저 진행을 합니까? 뭐 누구나 다 2 빼기 1을 먼저 진행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즉, 빼기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등장하는 것을 오른쪽에 등장하는 것보다 먼저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결합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뺄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결합 방향이 보시면 자, 여기서 뺄셈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결합 방향이에요. 정리해 보면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둘 이상의 그 동일한 연산자가 아니면 뭐 우선순위가 동일한 연산자가 하나의 문장 안에 있을 때 과연 무엇 먼저 진행을 할 것이냐, 왼쪽 먼저 진행을 할 것이냐, 오른쪽 먼저 진행을 할 것이냐를 결정 지어주는 것이 바로 결합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의 사실은 대부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근데 이거는 왜 오른쪽에서 왼쪽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연산자들을 잘 이해하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밖에 결합 방향을 구성할 수 없는 연산자들이에요, 사실은. 특히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대부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합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개의 연산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곱셈 연산이죠.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 기호를 곱셈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이 기호가 사실 요거 좀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기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배웠던 나눗셈 기호죠. 자, 자바에서는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호를 이용을 해서 나눗셈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좀 보면은요, 이제 그 대입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른쪽에 오는 값을 왼쪽에 저장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뭐 여러분들 한 차례 지금 확인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자, 덧셈이고요, 뺄셈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곱셈, 나눗셈입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나머지 연산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보면은 7 나머지 연산 3이죠. 그러면 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를 얻을 때 사용되는 연산자, 모듈로 오퍼레이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냥 한글로 보통은 나머지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머지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 뭐 곱셈 뺄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흔히 우리가 앞에서 썼습니다. 초기화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초기화한 다음에 어떤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하는,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하는 그런 문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n1은 10이다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n1의 값은 10으로 바뀝니다. 7에서. 근데 이러한 문장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아, 이 경우에는 얘가 일로 저장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대입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저장이 되는데, 왼쪽에 그러면 변수가 와야 되겠죠. 값을 저장 받으려면. 근데 지금 보면 왼쪽에 뭐가 왔습니까? 상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입연산자의 오른쪽에 항상 상수만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n1은 n2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은 n2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n1에 저장이 됩니다. 정리하면은 대입연산자의 왼편에만 항상 변수가 와야 된다라는 제약사항이 존재하는 것이고, 굳이 제약사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 안에 대입연산과 덧셈 연산이 같이 등장했습니다. 자, 무엇이 먼저 진행이 되냐면 덧셈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n1과 n2의 덧셈 결과가 변수 리절트에 저장이 됩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뺄셈이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 결과가 리절트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곱셈의 결과, 나눗셈의 결과, 나머지 연산의 결과를 이렇게 각각 출력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문장에서도 사실 기본적인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덧셈보다는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이 먼저 연산이 되고 그 결과가 이 문장에 더해져서 이렇게 출력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정도라고는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너무 많이 설명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죠. 좀 불필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눗셈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 피연산자가 정수면 정수형 연산을 진행한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연산자가 실수면 실수형 연산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7 나누기 3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이제 답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333 뭐 땡땡땡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둘 다 정답이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으로 연산을 한 겁니다. 예. 뭐 정수형 연산을 해서 정수형 몫과 정수형 나머지가 나왔으니까 정수 기반으로 연산을 한 것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산을 한 겁니까? 실수 기반으로 연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실수형 연산을, 실수형 나눗셈을 해서 얻은 결과이고, 얘는 정수형 나눗셈의 결과입니다. 물론, 나누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나머지를 얻어내는 방법이고, 얘는 소수 이하까지 계속해서 연산하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머지 연산자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연산을 하느냐?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피연산자가 정수면 정수형 연산, 즉 나머지를 갖다가 계산해내는 형태의 연산을 한다. 단,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눗셈 연산은 얘 같은 경우에는 몫만 계산하는 연산입니다. 즉 나머지까지 계산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몫만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7 나누기 3의 연산 결과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 나머지 1이죠. 근데 나머지 1은 붙지 않습니다. 그냥 몫 2가 나머지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연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얘는 실수형 연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2 나누기 1.3 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뭐 우리가 이제 실수형 나눗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연산을 한다. 그러면 실수형 연산에서 나머지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항상 정수이어야 됩니다. 자, 물론 자바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얘 피연산자가 실수인 경우엔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켜주는 언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컴파일 에러가 발생이 안 이루어져도 이 연산의 결과는 실수일 경우에 피연산자가 실수일 경우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7 나누기 3 2가 출력이 됩니다. 몫만 계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0F, 그 다음에 3.0F 이렇게 해서 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F 이건 지금 실수죠. 자, 둘 다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형 나눗셈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까요? 자, 이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연산자 우선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저도 한번 죄송합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으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형변환 오퍼레이터는 따로 표시를 안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연산자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괜히 가서 제가 좀 민망한 상황만 만들었는데요. 자, 이 괄호 형변환 연산자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얘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위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 뭐 일반적인 사칙 연산 이런 것의 위에 가장 위에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연산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7이 플로트형으로 형변환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즉 정수 7이 7.0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문장은 7.0 플로트 나누기 3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두 피연산자의 자료형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형변환 우선순위를 보면 형변환의 어떤 방향을 보면 인트가 플로트로 형변화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얘는 또다시 7.0F 그 다음에 3.0F 플로트로 바뀌어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결과를 보면은 위와 아래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연산자에 따라서 정수 혹은 실수형 나눗셈을 진행이 된다
라는 것을 일단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보시면은 7 나머지 3 나누기 4만 나머지는 1이니까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산을 해도 뭔가 연산 결과를 출력해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연산 결과에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문장을 만들지도 마세요. 혹 보시면은 뭔가 그래도 좀 숨겨있는 심오한 뜻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심오한 뜻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문장이니까 이러한 문장이 즉 모듈로 나누기에 피연산자가 실수가 등장하는 이런 문장이 존재하면 이건 그냥 100% 잘못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정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에 앞서서 이 문장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A는 뭐 A 플러스 B다. 자, 이 경우에 대입 연산자, 그냥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대입 연산자와 그 다음에 이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건 대입 연산자의 사촌쯤 됩니다. 모든 대입과 관련된 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값과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다시 A에 저장을 하는 문장입니다. 자, 결과가 그럼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A의 값을 B만큼 증가시키는 문장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들이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많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갖다가 B만큼 감소시키려면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B만큼 빼서 그 결과를 A에게 저장한다 라는 이러한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규칙이 존재합니다. A는 제가 한번 말로써 한번 써볼게요. A는 A 플러스 B다. 그러면 A와 B의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A에 저장해라.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의 값을 B만큼 증가시켜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은 A의 값을 플러스는 이건 증가시켜라 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증가시키는 거냐면 B만큼 증가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즉 A와 B의 값을 더해서 얻어진 결과를 갖다가 다시 대입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갖다가 이것 따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문장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표현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A는 뭐 A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OP라고 쓸게요. OP B는 어떻게 우리가 줄여서 쓸 수가 있냐면 A OP는 B 이러한 공식에 근거해서 이러한 연산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연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분간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A는 A 모듈로 나누기 B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꾸로 뒤집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규칙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지금 제가 복합 대입 연산자 전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의 복합 대입 연산자들도 있어요. 그럼 이 연산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A, B. 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아직 이 연산자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얘는 무엇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A는 A, B다. 이 문장과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있죠. 규칙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석이 된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번 챕터를 통해서 이 연산자들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 연산자들의 의미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 간단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2라는 변수 3.1에다가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가 가지고 있는 값을 2.1만큼 증가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2가 가지고 있는 값을 2배만큼 증가시켜서 다시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면 사실 편하지만 아직은 좀 어색하다. 그러면 2는 2 곱하기 2. 2의 값을 2배 증가시켜서 다시 저장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약간 변환의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계연산자라는 건 말 그대로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뭐 대소비교, 그 다음에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는 부등호, 기호가 관계연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연산자는 지금까지 앞에서 보여드렸던 연산자와 달리 연산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예요. 앞에서 덧셈 연산의 결과는 정수였었죠. 정수 또는 실수였습니다. 근데 이 관계연산자는 true 또는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즉 한번 이제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죠.
자, N1, 그 다음에 N2, 그 다음에 부등호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연산자는 N2가 N1보다 크다 라는 것을 갖다가 묻는 연산자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묻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N2가 N1보다 큰지를 갖다 알고 싶어요. 그럼 이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N2가 N1보다 크면은 뭐가 반환이 되냐면 연산의 결과로 이 문장이 대체가 되냐면 반환이 되냐면 true가 반환이 됩니다. 근데 N2가 N1보다 크지 않다면, 즉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면은 false가 반환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두 값을 비교하고 싶어요. 무엇이 더 큰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러한 부등호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그 연산의 결과로 반환되는 것이 true이냐 false냐에 따라서 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1이 N2보다 같거나 작으냐, 그러니까 뭐 이하냐, N2가 참 말을 하기가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N2가 N1이 N2 이하이냐를 갖다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같거나 작으냐. 자, 그 다음에 N1이 N2보다 같거나 크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대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이것은 같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프로그래밍에서의 같다는 이걸 두 개 씁니다. 자, 따라서 이건 물어보는 거냐면 N1과 N2가 같은지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N1과 N2에 저장된 값이 같으면 이 경우에 true가 반환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같지 않은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연산자와는 기능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죠. N1과 N2에 저장된 값이 같을 경우에 false가 반환이 되고요. 다를 경우에 true가 반환되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연산자가 어떠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if else라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거고요. 이번 챕터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해석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if else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프로그램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if 안에 true나 false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if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true가 오면 if에 속한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 true가 아니라 false가 오면은 else에 속한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 여기 보면 if else라고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문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 결과로는 if문 안에는 true 또는 false가 와야 되니까.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다가 true나 false를 직접 써 넣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다가 true를 써 넣을 심산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 문장 하나만 집어 넣어주면 되죠. 뭐하러 if else를 구성을 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내가 false를 갖다 써 넣을 심산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 문장 하나 넣어주면 되죠. 나머지는 뭐 불필요합니다. 근데 if문이 이렇게 if else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괄호 안에 연산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A가 B보다 큰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죠. 만약에 A가 크다면 여기가 뭘로 이제 대체가 되냐면 이 자리에 이 연산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 true가 됩니다. 그러면 이 true가 이 품문 안에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A가 B보다 작다면 같거나 작다면 같아도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같거나 작으면 false가 이 자리에 반환이 됩니다. 연산의 결과로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 경우에는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듯 if문 안에는 이렇게 괄호 안에는 우리가 다양한 연산자들, 즉 아무 연산자로 하면 안 되겠죠. true나 false를 반환하는 연산자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조건에 맞게 프로그램 실행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true와 false라는 것은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정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내놓은 것이고요. 사실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것은 A와 B에 저장된 값이 같지 않으면 여기에 false가 반환이 된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면은 여기에 true가 반환이 된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A와 B의 값이 같지 않으면 true가 반환이 되죠. 예.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면 true가 반환이 된다. 이 사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논리연산자도 마찬가지로 true와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자, 근데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인 연산자의 기능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는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냐면, 자, 이걸 가리켜 이제 우리가 논리 연산자, 엔드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왼쪽에도 추루가 오고 오른쪽에도 추루가 올 때 얘의 연산 결과는 추루가 됩니다. 논리 엔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연산자의 특성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항 연산자입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둘 중에 하나가 추루이면은 얘의 연산 결과는 추루가 됩니다. 반면에 얘는 이제 낫이라고 그래서 얘는 단항연산자입니다. 피연산자가 하나예요. 얘의 오른편에 온 것이 true이면은 얘를 false로 바꾸고요. 이쪽에 온 것이 false이면은 얘를 true로 바꾸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만 듣고 보면은 이걸 과연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조금 따로 떼놓고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num 1 10, 그 다음에 and, 자, num 2는 20, 뭐 이렇게 문장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고민스러울 거예요. and 연산자가 먼저, 논리 and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될까? 아니면 요 비교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될까? 뭐가 먼저 실행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것이 먼저 실행이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얘가 먼저 실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넘1의 값이 10이죠. 그리고 실제 넘2의 값은 20입니다. 그러면 10이니까 10과 10은 같으냐 물어봤으니까 같으니까 여기에 true가 반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and 여기에도 넘2가 20이니까 true가 반환이 되겠죠. true가 오겠죠. 자, 왼쪽 오른쪽 다 true가 왔으니까 얘의 연산 결과는 true가 됩니다. 즉, 이 문장 전체가 그냥 true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가 먼저가 아니라 얘가 먼저라고 한번 연산자 우선순위가 얘가 더 높다고 가정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먼저 연산을 합시다. 연산을 하려고 딱 돌아서 봤더니 얘는 피연산자로 뭐가 와야 됩니까? true 또는 false가 와야지 그걸 가지고 true를 반환을 할 거냐, false를 반환을 할 거냐를 갖다 결정짓겠죠. 근데 왼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뭐가 왔어요? true와 false가 아니라 true와 false를 반환하는 연산문이 등장을 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먼저 실행하고 싶어도 실행이 불가능하죠. 왼쪽 오른쪽에 존재하는 연산의 결과로 얻어진 true, false를 가지고 이 연산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려다 보면 그 안에 또 재밌는 그런 규칙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걸 느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공부하는 데 지루함을 좀 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을 하나로 좀 묶어보면 num1이 10이고 num2가 22라면 이런 어떤 그 하나의 문장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 포커스를 잃어가지고 잠깐 좀 다른 조작을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result 1에는 무엇이 저장이 되겠습니까? num1은 10, 둘 다 10 true니까는 얘는 result 1에는 결국 true가 저장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num1이 12보다 같거나 작거나 5하니까 num2가 30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여기에는 true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죠. num1과 num2가 같으면 얘는 true를 반환을 하는데 true가 반환이 되어서 지금 연산의 결과가 true인데 그 앞에 not이 붙었어요. 그럼 또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습니까? 얘는 뭐하고 동일합니까? num1, num2 이 연산 같지 않으면 이 연산을 자 하나로 사실은 표현이 되죠. 근데 이렇게 따로 한 이유는 뭐냐면 이 not에 대해서, 즉 true를 false, false를 true를 바꾸는 논리 not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연산문을 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다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그 챕터 4의 첫 번째 강의 마지막 내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데 혹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좀 사실은 제가 어떤 그 한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 강의가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으시면은 제가 좀 빨리 나가는 부분은 그만큼 매우 쉽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참조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서 말씀드린 책은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책들이 연산자는 다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SC라고 해서 Short Circuit Evaluation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뭐 한번 확인하고 갈 내용이 아니라 좀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 좀 떼놓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문장만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딱 올려다 놓고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A가 있고요. A가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and B가 와 있죠. 자,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게 먼저 연산이 진행이 될까요? 뭐 여러분들 판단이 딱 서실 겁니다. 어차피 AND 연산을 하려면, 논리 AND 연산을 하려면 왼쪽 오른쪽에 true 또는 false가 와야 되니까 true false 또는 false가 와야 되죠. 근데 다행히 연산의 결과로는 true 또는 false가 반환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어쨌든 왼쪽 오른쪽 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num1의 값을 일단 10만큼 증가시켰을 때 그 값이 0보다 작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num1의 값이 현재 0이에요. 10만큼 증가시킵니다. 그럼 num1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겠죠. 자, 괄호를 이렇게 쳐 주었으니까 여기서의 괄호는 수학적 기호에서의 어떤 괄호와 의미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 빼기 2 빼기 1 하면은 3에서 2를 뺀 다음에 1을 빼는데 여기다 괄호를 쳐주면은 2 빼기 1을 먼저 진행을 하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물론 그러한 의미긴 하지만 연산자 우선순위를 좀 더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도 괄호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어쨌든 num1의 값은 10이 되고 0보다 작다가 아니죠. false입니다. 자, 얘는 false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저 보죠. 이제 자, num2의 값을 10 증가시켰으니까 num2의 값은 0에서 10이 됩니다. 자, 걔가 0보다 크냐라고 묻죠. 당연히 크죠. 따라서 얘는 true입니다. 자, AND 연산자의 왼편에는 false, AND 연산자의 오른쪽에는 true가 왔으니까 최종 연산 결과는 false가 되죠. 자, 따라서 result는 false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행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num1과 num2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라면 여기서 10이 증가가 됐으니까 num1은 10. 그 다음에 num2는 얼마가 출력이 돼야 되냐면 여기서 10이 또 증가가 되었으니까 num2도 10이 되어야 되죠. 근데 실행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num1은 10인데 num2는 제로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혹 프로그래머가 어쨌든 이 문장에 의해서 num1과 num2는 각각 10씩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판단 미스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SC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글로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최단거리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SC라고 저는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SC 연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과가 이미 나온 것에 대해서 더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이 표현은 제가 책에서 표현하지 않은 거긴 한데 어, 책에다 담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SC라는 거는 이미 연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아까 전에 우리가 얘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엔드 연산의 왼편에서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아무리 뭐 어떤 뭐 슈퍼 뭐 이상한 값이 나오더라도 뭐 이상한 값이라 해서 true 또는 false긴 하지만 뭐가 오더라도 얘는 이미 연산의 결과는 false인 게 결정이 난 거죠. 왜?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반환이 되니까. 그러한 경우에 SC가 적용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오른쪽 연산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um2가 지금 현재 0인 거예요. 자, 따라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AND 연산의 왼쪽 오른쪽 특히 오른쪽에 오는 연산도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장 구성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바는 SC 연산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num1을 증가하는 코드와 num2를 증가하는 코드를 갖다 별도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절트에는 이제 false가 저장이 되고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는 그러한 형태의 연산을 가리켜 SC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ND 연산에만 SC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OR 연산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true더라도 true죠. 따라서 OR 연산의 왼편의 연산 결과가 true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보나마나 true죠. false가 와도 true고 true가 와도 true니까 이 경우에도 SC 연산에 의해서 이 오른쪽 부분이 아예 실행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SC이기 때문에 SC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 문장을 이 코드를 이 SC에서 좀 자유롭게 즉 num1과 num2의 값이 다 연산되어지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4의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